장제스가 공산당을 몰아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장제스 입장에서 보면 공산당이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 당시 공산당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를 뒤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제스 입장에서는 공산당이 중국을 너무 어지럽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공산당이 국민당 내로 들어왔잖아요. 국공합작을 통해서. 근데 그 국민당에 있는 공산당의 일부가 장제스가 권력을 잡는 걸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즉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걸림돌이 될 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장제스는 상하이 쿠데타를 시작으로 해서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한 잔혹한 토벌 작전을 시작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장제스에 대항한 공산당의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제스의 지속된 이 토벌 작전에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했을까요? 군대를 모으겠죠.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소수였기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우선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궁지까지 몰리게 된 마오쩌둥은 1934년 자신의 거점이었던 장시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군사이동으로 기록되기도 한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입니다. 장시성, 루이진이라고 하는 곳을 1934년 10월에 9만 명의 인원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1년 1개월 동안 12,000km의 거리를 이동합니다. 결국 국민당의 호위를 뚫고 마침내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산시성에 있는 예난으로 피신했을 때 살아남은 인원은 고작 8,000명만 남게 되는 거죠. 네? 9만 명 중에 8천 명이요? 네, 맞습니다. 10분의 1. 맞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이 험난한 과정에서 얻은 게 있었어요. 바로 대장정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확고부동한 1인자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죠. 마국진 씨, 그럼 대장정이 그러면 마오쩌둥한테는 기회가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당내 지지 세력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얻은 게 바로 그 당시에 민심을 얻었다는 건데요. 공산당이 그 당시에 취했던 전략 자체가 중국 인구의 80%인 농민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대장정을 하는 동안에 지주들의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배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산당이 농촌을 중심으로 서서히 당에 대한 뭔가 신뢰와 그런 믿음을 확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공산당을 지금 끝까지 토벌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장제스? 장제스잖아요. 장제스의 계획이 거의 성공하려고 하는 그때에 중국을 뒤흔든 거대한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됩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온 거죠. 1931년 만주를 무력으로 침략한 일본은 1년 후인 1932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도자를 누구 세우냐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딱 내세우죠. 이후에 그 영역을 막 점점점 넓혀가면서 중국을 압박해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 장개석으로 하여금 공산당을 토벌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국민당과 공산당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봐야지. 그때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제스는 공산당이 대장정을 끝내고 기진맥진했으니까 이때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1936년 12월 12일 시안사변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인질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뭐야 또?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제스를 납치하는 인질 사건을 벌이면서 중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장쉐락의 요구사항은 사실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국민당과 공산당 힘 합쳐서 일단 일본부터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맞죠. 맞아요. 사실 장쉐량은 이전부터 이런 의견을 계속 냈는데요. 장제스가 이를 철저히 좀 무시했다 그래요. 희한한 일이네. 바로 이때 장제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메이링. 메이링? 송 메이링 아하. 부인이 가게 됩니다. 세 자매의 막내 장제스의 아내인 메이링이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를 다 뿌리치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장제스가 억류돼 있는 어디로 갑니까? 시안으로 적진 시안으로 날아갑니다. 와, 용기 있다. 자,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메이링은 함께 간 동행인에게 총을 탁 건네면서 한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어떤 다짐이었을까요? 내가 못 데려오면 날 죽여라. 만약 적진에 들어가서 군대가 자신을 억류하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긴 한데 근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네. 한번 그걸 이해하려면 자, 당시 상황을 좀 각색을 한 이 대화 내용을 지원 씨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아무것도 우리와 의논하려 하지 않아요. 장제스는 내가 설득하죠. 당신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를 풀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장제스를 풀어주면 장제스와 국민당이 나를 줄 텐데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안전을 약속하죠. 나를 믿으세요. 자, 들어보니까 메이링이 뭘 제안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대단하다. 그렇다면 과연 메이링의 개입으로 인해서 장제스의 목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요? 네. 실제 영상인가 봐. 헉, 우와. 과연 헉, 와, 해냈네. 자, 이 사진은 정말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여군 같아요. 외교적인 수완이 있는 거잖아요. 협상을 맞아요. 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맞습니다. 메이링에 찾아온 후에 장제스는 자기가 이렇게 반대하던 공산당 측과의 회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하다가. 그리고 장제스가 무사히 돌아온 뒤에 국민당, 공산당은 힘을 합쳐서 일단 공동의 적인 일본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명한 제2차 국공합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국공합작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한 셋째 이 메이링이 중국 역사에 완전히 이제 전면에 하이라이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국공합작으로 힘을 합친 국민당, 공산당은 1937년 7월 공동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마침내 일본이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거죠.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본은 엄청난 기세로 막 몰아붙이면서 베이징, 티엔진, 샹하이 점령하면서 일본한테 처참하게 패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승리를 위해서 나섰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숭시 집안의 세 자매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근데 메이링이 장제스랑 결혼하면서 칭링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중일 전쟁으로 다시 세 자매가 뭉치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칭링은 여전히 장제스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 조국의 위기 앞에서 미움을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요. 여러 구호단체들을 만들고 전투에 필요한 약품, 물자를 모아서 항일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비를 막 털어서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병원을 막 세워주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여러 부대를 막 방문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죠.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황은 점점 조금씩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세기 중국 현대사에 가장 참혹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난징 대학살입니다.
1937년 12월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빼앗은 뒤에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하는 건데요. 아, 난징 대학살. 당시 학살에 희생된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 12만 명에서 최대 35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말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난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도시가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죠. 결국 수도를 빼앗긴 장제스는 충칭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칭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의 요새 같다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육지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충칭이지만 어디서는 들어갈 수 있냐면 비행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일본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면서 충칭 역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쏟아지는 공중 폭격이 이어지고 충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필요한 건 공군이 필요한 거예요. 공군. 근데 중국에는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퀴즈일 것 같아. 일본군에 맞서기 위해서 공군이 필요해지자 메이링은 100여 대의 비행기를 돈 한 푼 쓰지 않고 가져왔는데요. 이때 메이링이 쓴 방법은 무엇일까요? 100여 대 비행기를? 정답. 지원 씨. 종이 비행기 아니에요? 100여 대 비행기를 돈 한 푼 안 쓰고 어떻게 갖고 와죠? 종이값이 있잖아요.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메이링이 미국 유학을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능수능란한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비행기를 가져옵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진짜로? 네. 미국 미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메이링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중국의 상황을 직접 알리고 100여 대의 비행기와 공군 지원을 실제로 얻어냅니다. 대통령한테서 직접 네. 받은 거예요? 자, 메이링의 활약으로 중국은 120명의 미국인 조종사들로 구성된 공군 의용 부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역사에서 유명한 플라잉 타이거즈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일본군 전투기들을 격파하면서 당시 임시 수도였던 충칭을 방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와, 이 공군 부대가 유명해지자 중국에서 이제 드디어 메이링이야말로 중국 공군의 어머니다라고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왕일 씨, 이 일로 셋째 메일링이 미국에서까지 주목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안 사변을 시작으로 이제 공군 부대 지원까지 메이링의 이제 활약들은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타임지의 커버를 여러 번 장식한 적도 있습니다. 우와.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링은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자, 이것을 선물했어요. 이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차죠, 차. 차. 아, 역시 무슨 차. 차요? 무슨 예? 브랜드? 브랜드를 브랜드요? 맞춰야 돼요. 어, 뭐 홍차일까요? 홍차, 녹차. 녹차. 마시는 차. 네. 자동차인 줄 알았어. 아니 중국이 차가 유명하잖아요. 진짜니까. 저때 중국은 차 만들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마국준 씨. 본인이 소장한 모피. 입던 걸 준다고요? 비싼 거니까.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전 중국에서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할 때 그 중국의 뭔가 상징 같은 판다를 선물한다, 뭐 판다 외교다 이런 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판다인가요? 팬더를 거예요. 요즘 하는 그 판다 외교. 혜성 씨. 정답입니다. 와, 판다를 줬어요? 네. 푸바오 이런 거 준 거예요? 소바 맞아요. 한번 메이링은 판다를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잖아, 돈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판다를 어디서 키워요? 집이 아무리 커도. 애기 아. 판다를. 한번 사진으로 확인을 사진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귀여워. 애기네 애기. 중국 외교의 상징인 이 판다 외교를
처음으로 선보인 사람이 바로 이 메이링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메이링의 활약은 또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뭐예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잖아요. 자,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메이링은 다시 미국으로 자기가 직접 날아갑니다. 그리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도시를 막 방문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연설로 이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중국인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돼요. 영어도 잘할 거 아니에요. 영어는 뭐 거의 본토처럼 하겠지. I can also assure you that China is eager and ready to cooperate with you and other peoples to lay a true and lasting foundation for a sane and progressive world society which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any arrogant or predatory neighbor to plunge future generations into another orgy of blood. 기립박수. 대단하다, 진짜. 메이링이 메인이야. 제일 여기서 뛰어난. 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일 전쟁에 미국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메이링이 짱이네. 자, 이렇게 메이링이 맹활약하는 가운데 상황은 점차 중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곳곳에서 막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대응과 전후 처리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열린 회담이 바로 1943년 11월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이었던 거죠. 당시 이 회담에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총리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참석합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장제스에게는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겠죠. 세계 최강국인 미국, 영국의 정상들과 자신을 거의 지금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언어. 장제스는 영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장제스가 영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제스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영어를 통역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가냐? 바로 아내인 메이링이 그 역할을 맡게. 너무 중요하네요, 됩니다. 역할이. 아, 저렇게 옆에 계셨구나. 처칠 수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장제스가 나란히 앉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옆에 실제로 누가 있냐면 메이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담 사진에 메이링이 옆에 앉아있는 사진도 처음 보고 아마 봤었어도 누군지 전혀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 동양인 여성인 메이링은 와. 유창한 언변과 자신감, 외교력을 펼치는 모습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저 사진에서 유일한 여성이에요. 네. 당시 세계적으로도 메이링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카이로 회담 이후 나온 영국 기사를 보면 이제 메이링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고 헤드라인까지 달았을 정도고 게다가 여기 탁월하고 능수능란한 암호랑이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 당시 메이링은 이제 능력 있는 여성의 상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이처럼 세 자매의 활약에 힘입어서 중국은 무려 8년이나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단 버텨내는 데 성공하게 되죠.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중일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